경기 확장이 끝나기 전까지는 네. 미국 주도의 글로벌 증시 상승 흐름 계속 될 걸로 좀 보고 있는데요. 올해는 미국 대선 끝나고 약간의 숨고르기 국면을 좀 맞이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을 것 같아요. 내년에는 이제 신행정부 집권 1년 차에 들어서게 되면 경기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강조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연초부터 연말까지 큰 조정 없이 계속 올라가는 장을 좀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를 맞이하기에 앞서서 올해 4분기 때쯤 에너지를 응집하는 기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 연방 정부의 셧다운 위기를 좀 모면했던 이유가 3개월 연장을 시켜놨기 때문에 하지만 12월이 가까워지면 거기에 따른 노이즈가 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올해 대선 끝나고 나서는 좀 큰 폭의 조정은 아니고 숨고르기 정도로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해드리고 있고 이분 모셔볼까요?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의 문남중 수석 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계속해서 위원님께서는 미국 대선 전까지는 미국 증시 중심으로 해서 수익률이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고 이제 오랫동안 네. 네, 말씀해주고 맞습니다. 계시는데 그대로 되고 있어요. 네. 항상 네. 올 때마다 첫 네. 도입할 때 그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네, 맞아요. 예. 왜냐하면 확인 차원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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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세요? 이 부분 좀 리뷰 좀 해주세요. 중간 점검 좀 해볼까요? 어쨌든 잘 가고 있네요. 미국 증시 중심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미국 경기 확장이 끝나기 전까지는 네. 미국 주도의 글로벌 증시 상승 흐름 계속 될 걸로 좀 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투자자분들께 드리고 있는 얘기들은 나무보다는 숲을 좀 봐야 된다. 네. 물론 이제 지금 당장의 어떤 액션을 취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숲을 먼저 말씀해드리면 올해는 미국 대선 끝나고 약간의 숨고르기 국면을 좀 맞이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을 것 같아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차기 행정부의 정책을 좀 분석을 해야 되는 시기는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이제 그 미국의 신행정부 집권 1년 차에 들어서게 되면 경기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강조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연초부터 연말까지 큰 조정 없이 계속 올라가는 장을 좀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를 맞이하기에 앞서서 올해 4분기 때쯤 에너지를 응집하는 기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 또 최근에 연방 정부의 셧다운 위기를 좀 모면했던 이유가 3개월 연장을 시켜놨기 때문에 하지만 12월이 가까워지면 거기에 따른 노이즈가 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투자 환경을 놓고 본다고 하면 저도 고민에 많이 빠져 있긴 해요. 과연 제가 얘기해드린 대로 올해 미국 대선 끝나고 나서 좀 미국 증시가 쉬어갈 수 있을까라는 네. 생각.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계속 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는 그래도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이유를 가지고 올해 대선 끝나고 나서는 좀 큰 폭의 조정은 아니고 숨고르기 정도로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해드리고 있고 내년 증시는 얘기해드렸어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계속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는 미국 차기 행정부 정책 기대감이 들어오기 때문에 하지만 내후년 2026년에는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는데 보통 과거 미국 증시는 중간 선거가 있는 해 같은 경우에는 증시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평균적으로 10에서 15%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2026년에는 위험자산보다는 좀 안전자산에 대한 비중을 늘리는 형태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해드리고 있고 2027년은 미국의 경기 확장이 마무리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지금보다 S&P 500 지수가 역사적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한 해이기도 하겠지만 미국 경기 확장이 끝나고 이제 경기가 이축에서 침체까지 충분히 들어갈 여지도 있는 구간으로 접어들기 때문에 하락장이 좀 시작될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큰 물결을 놓고 온다고 하면 사실 투자자 여러분들이 미국 중심의 투자 계속 하셔도 되는데 짧은 기간에 변동성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인내를 하시면 좋겠지만 보통 또 인내하기엔 좀 어렵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장기적인 추세를 놓고 온다고 하면 미국 주도의 글로벌 증시, 미국 경기 확장이 끝나기 이전까지는 계속 올라갈 여지가 있지만 올해 미국 대선 끝나고는 좀 흔들릴 수 있다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굉장히 긴 시결로 말씀을 네. 큰 그림으로 해주신 것 같아요. 일단 대선 후에 미국 대선 후에 그 이후 4분기 같은 경우는 에너지를 좀 응축하는 기간이 될 수도 있다. 숨고르기 기간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2025년이죠. 그러니까 내년은 차기 행정부, 미국 차기 행정부에 대한 일단 정책 기대감이나 뭐 이런 걸로 시장이 괜찮을 것이다. 2026년은 안전자산 쪽으로 좀 더 비중을 둬야 되지 않을까. 2027년은 경기 확장이 좀 끝나는 위축으로 들어가는 이런 국면에 대한 대비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뭐 2027년까지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네. 조금 시계를 이제 좀 좁혀서 자 10월 지금 현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사실 9월 시장도 역사적으로 미국 중심으로 얘기하면 좀 좋지 않았다 했었는데 괜찮았거든요. 10월 지금도 이슈가 상당히 많잖아요. 뭐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변동성도 있는 상황인데도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올해 유독 9월달 전에 팬데믹 기간 이후의 데이터를 가지고 올해 9월 증시 되게 안 좋을 거라고 얘기하는 의원들도 있었어요. 네. 팬데믹 이후에 이제 2021년에서 2023년 그 기간에 S&P 500의 월별 수익률을 놓고 온다고 하더라도 9월 증시는 마이너스 6%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를 두고 이제 한국 증시 역시 좋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했었죠. 네. 그렇지만 저는 좀 이번에는 좀 다를 거라고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 그 이유는 올해 9월은 연준이 금리 인하 사이클에 진입하는 단위이기도 하고 올해는 미국 대선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가거 전철을 밟아 나가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좀 얘기를 해드렸었는데요. 일단 9월하고 11월 증시는 가거 패턴을 그대로 따라가진 않을 겁니다. 11월, 9월, 11월. 네. 네. 하지만 이제 10월은 네. 과거 패턴을 그대로 따라갈 거라고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렇게 구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과거 S&P 500의 10월 증시 수익률을 놓고 온다고 하면 4.2% 정도 올랐고요. 11월 같은 경우에는 4.5. 그러니까 9월달 과거 데이터는 조정을 좀 보고 이제 10월에는 상승 반전하고 또 그 온기가 11월 달까지 가는 형태였고요. 12월도 1% 수익률을 보였기 때문에 플러스 수익률을 보지만 과거 두 달과 비교를 해보면 증시 분위기가 좀 상대적으로 좀 처지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게 이제 과거 네. 데이터 수익률을 놓고 보면 확인됐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달은 과거처럼 수익률이 좀 좋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는 이유는 심플합니다.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했기 때문에 이 부분 또 11월 FOMC를 앞두고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는 그 기대가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얘기해드리는 거고요. 또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악재보다는 좀 호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10월 증시가 과거의 패턴을 그대로 밟아 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반도체 AI 관련된 얘기들이 좀 분분하긴 하는데 일단 3분기 TSMC 매출을 놓고 본다고 하면 전년과 비교해 봤을 때 37% 정도 잘 나왔거든요. TSMC 매출이 잘 나온다는 거는 엔비디아도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복선 역할을 해주는 거로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8월 전 세계 반도체 매출을 놓고 본다고 하면 531억 달러. 전년과 비교를 해보면 20.6% 증가를 했습니다. 네. 5개월 연속 반도체 매출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황을 놓고 본다고 하면 전 세계적으로 AI 지출을 앞으로도 강화할 거라는 그 분위기는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미국 IB들의 반도체 업황에 대한 피크아웃 그리고 부정적인 인식을 높이는 데 영향을 줬던 보고서보다는 제가 방금 얘기해드리고 있는 기업들 사실 마이크론도 실적 결과를 놓고 본다고 하면 AI 수요가 견고하다라는 것도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도 반도체 업황의 사이클 그리고 AI의 견고한 수요들을 확인해주는 기업 실적들이 앞으로 계속 발표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미국 대선 이전이기 때문에 증시가 역사적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는 흐름을 이번 달 말까지 계속 이어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TSMC 같은 경우는 시총 1조 달러 탈환에 지금 근접해 있는 상황이고 뭐 엔비디아도 블랙웰 1년치가 완판됐다 이런 보고서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 AI 수요가 견고하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금리 인하가 시작됐다. 뭐 이런 부분 짚어주셨는데 금리 얘기 좀 해보면 사실 위원님 이제 50bp로 시작이 되고 나서 연속 B컷 가능성도 좀 높게 봤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라지고 갑자기 동결 가능성이 뭐 약하지만 좀 부각이 됐었는데 이것도 약해지고 지금은 점진적인 인하, 그러니까 25bp, 25bp 이게 좀 커진 상황인가요? 좀 상황 좀 짚어주시죠.
아무래도 고용지표 확인 이후에 11월 달에 네. 50pp가 아닌 25pp, 그리고 그 이후 발표된 경제지표를 확인하면서 11월 달에는 이제 금리 동결을 할 여지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CME 패드워치 툴을 네. 통해서 확인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고용지표 잘 나왔죠. 9월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 25만 4천 명.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7, 8월 수치가 상향 조정됐다라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7만 2천 명 정도 상향 조정이 됐기 때문에 저는 항상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를 보실 때 월간 한 건의 지표를 보시기보다는 3개월 평균을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해드리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비농업 부분의 장기 추세를 놓고 보면 15만 명 정도 되는데 사실 9월 고용지표가 발표되고 나서는 18만 6천 명으로 장기 추세 15만 명을 다시 상회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pp가 아니라 25pp 인하로 시장에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파월 연준 의장의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9월달 50pp도 제가 보기에는 파월 연준 의장이 경제지표에 의존해서 했다라기보다는 본인이 좀 금리 인하가 늦었다는 또 실기라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네. 갑작스럽게 50pp를 꺼내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정치적인 중립성을 지켜야 되는 연준 입장에서 저는 정치적인 중립성을 지키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50pp를 꺼내들면서. 그렇기 때문에 11월 같은 경우에는 파월 연준 의장의 최근 발언을 놓고 봤을 때 25pp나 그리고 올해 12월 달에도 25pp나, 그래서 9월 FMC에서 제시한 수정 경제 전망에서 나오고 있는 올해 최종 정책금리의 중위값 100bp나를 그대로 실행할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뭐 우리가 몇 달 전에 좀 우려하던 침체 상황도 아니고 그냥 경제 상황은 괜찮은 가운데 점진적으로 높아져 있는 금리를 25bp씩 차례로 단계적으로 내려오면 된다. 뭐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경기 진단을 전반적으로 좀 해주신다면요. 네. 네. 일단 고용 지표를 놓고 본다고 하면 경관 흐름들은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는 얘기 해드렸고, 물가 역시 제가 이제 항상 드렸던 얘기가 있어요. 금리 인상을 하는 구간, 금리 인상을 중단한 구간, 네. 금리 인하를 하는 구간에서 물가가 떨어지는 속도는 각기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가가 떨어지는 속도는 정상적인 루트 내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물가를 가지고 앞으로 물가가 경직성을 보일 걸로 좀 예상하면서 연준이 금리 인하 속도를 좀 늦출 수 있다라고 해석을 안 하시면 좋겠다고 그 얘기를 항상 먼저 드리고 있어요. 지금은 물가 떨어지는 속도는 분명히 정상적인 경로 하에 놓여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기업 심리와 소비 심리를 가지고 좀 나눠서 얘기를 해드리면, 기업 심리는 최근 ISM 제조업 지수를 놓고 본다고 하면 수축 국면에 있기 때문에 이 지표만 놓고 본다고 하면 제조업 경기가 좋지 않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인식은 분명히 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근데 심리 지표이기 때문에 변별력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후행적으로 발표되는 GDP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GDP 같은 경우에는 올해 1분기가 전분기 대비 연율로 1.4, 올해 2분기는 상향 조정돼서 3%, 그리고 이제 3분기 발표되는 예상치를 놓고 온다고 하면 애틀란타 연은의 GDP 나우 같은 경우에는 3.2, 그리고 블룸버그 추정치는 3.0, 그리고 올해 4분기 역시 1.5에서 2% 사이 정도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 네. 미국 GDP를 기준으로 놓고 온다고 하면 미국 경제는 경기 둔화는 일부 있을 수 있지만 경기 침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미국 기술적 경기 침체가 2022년 1분기, 2분기 때 나타났는데 2022년 3분기 이후 올해 2분기 때까지 역성장 없이 평균적으로 2.8% 정도 성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 1.5에서 1.8% 정도 추정이 되기 때문에 이를 1%포인트 정도 상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경기 견고하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경기가 침체 앞두고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는 얘기 좀 해드리고 싶고요. 팬데믹 이후에 미국 경제를 견인했던 원동력은 제조업이 아니고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앞으로 기업 심리를 가지고 미국 경기 전망을 하시려고 하는 투자자들이 있다라고 하면 제조업이 아니라 ISM 서비스업 지수가 지금처럼 확장 국면에 계속 놓여 있는지 아니면 수축 국면으로 들어갔는지를 놓고 보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 심리 같은 경우에는 올해 2분기를 기점으로 좀 둔화되고 있는 것은 분명히 나타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연준이 9월달 50bp 인하를 했지만 그래도 지금 정책금리가 5%, 시장금리 역시 높은 레벨에 있기 때문에 가계 기업들 입장에서는 소비와 투자 활동을 하기에는 좀 버거운 금리 레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계 같은 경우에도 올해 2분기 이후에 대출 관련된 것들, 신용카드, 자동차 대출 같은 연체율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 심리 관련된 지표들이 둔화되고 있는 부분들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하지만 이는 정책금리, 시장금리가 높기 때문에 나타나는 흐름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해 1분기 기준으로 미국의 가계 순자산이 161조 달러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가처분 소득 대비 비율을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역대적으로 가장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 경제는 소비 절벽 없이 소비가 뒷받침되는 견고한 경기 흐름이 계속 이어질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해서 정말로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은 내년 3분기 지나서부터 정도 염두에 두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걱정은 할 것 없다. 네. 지금 네. 결론은 그거고 세부적으로 이제 어떤 상황인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우리 얘기, 우리 걱정 좀 해볼까요? 네.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습니다. 사실 계속해서 지난번부터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부동산 얘기를 좀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물가가 이제는 목표치 이상으로 들어온 상황이고 경기가 좀 위축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어떤 여기에 좀 활력을 불어 넣어줄지 어떤 효과가 있을지 향후에는 어떤 흐름을 보일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한데요. 미국도 그렇지만 한국도 금리 인하 시점은 좀 늦춰졌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정책금리보다 소비자 물가가 하회하는 구간, 실질 정책금리가 양위값을 보이는 구간에서는 사실 금리 인하 단행해도 됩니다. 근데 파월 연준 의장도 그렇고 한국은행도 그렇고 뭐 전반적으로 보면 경제 지표를 의존하기보다는 한국은 미국 눈치, 미국은 파월 연준 의장의 개인적인 어떤 연준 의장으로서 과거 금리 인상 시기를 놓쳤다는 그 문맥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해서 너무 신중하게 고려하다 보니까 그 시기를 늦췄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 95년도 이후에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금리 인하를 내리기 전까지 걸렸던 평균 개월수가 12개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난해 7월 달에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했기 때문에 이를 적용을 해보면 올해 6월 정도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올해 6월 빠르면 늦어도 7월 달. 근데 실질적인 시장 분위기는 올해 1분기였는데 그때 당시 미국 물가가 시장 해석의 오류 때문에 9월로 늦춰졌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9월 달 금리 인하를 하게 됐는데 상당히 많이 늦어진 폭은 있다라고 얘기해드리고 싶고요. 한국은행 소비자 물가가 9월 기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1.6%.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해도 되는 명분으로서 소비자 물가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거 얘기해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제 국내 채권 애널리스트들은 올해 한 번 정도 그러니까 더 이상은 이제 금리 인하를 안 한다라는 게 좀 주준인 것 같긴 해요. 근데 개인적인 생각은 금리 인하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려고 하면 한 번에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연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중국의 예를 보시면 돼요. 중국이 2019년도 이후로 중국 부동산 관련된 지수 이게 계속 둔화되고 있는데 부동산 시장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중간 지준율 인하나 LPI 인하를 했지만 그게 연속적으로 하지 않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 지표들은 계속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국은행이 제가 이제 한번 연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해드리는 이유가 우리나라 펀더멘탈이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미국 증시가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이유는 펀더멘탈 경제 체력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과거 전체처럼 95년과 98년처럼 경기 확장 국면에서 금리 인하를 했던 그 당시처럼 미국 증시 S&P 500 지수가 계속 올라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근거이긴 하는데 올해 한국의 2분기 분기 성장률을 놓고 온다고 하면 전기 대비 마이너스 0.2% 역성장을 했는데 정부 지출을 제외하고 민간 소비, 건설 투자, 설비 투자 모두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 이유는 이제 내수가 상당히 부진한 상황이고 특히 자동차 반도체 수출이 잘 되고 있다라고 정부에서는 얘기하고 있지만 올해 상반기를 기준으로 반도체든 우리나라 전체 수출 증가율이든 그 피크아웃하고
중과율은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사실 금리 인하를 연속적으로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네. 뭐 올해는 아니더라도 내년에는 분명히 분기별로 한 번 정도씩은 좀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물가에 좀 초점을 맞춰줬고 그리고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 그리고 이제 가계대출을 놓고 금리 인하에 대해서 되게 신중한 태도를 고려하고 있지만 내년 같은 경우에는 한국 경제를 염두에 두고 네.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수준에 대한 명분 자체가 이제 바뀌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또 중국 쪽에서는 추가 부양책이 발표가 됐는데 중국에서 최근에 나온 부양책에 대해서 워낙에 시장 반응이 좀 뜨거웠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게 증시에도 그대로 반영이 됐었는데 이번 토요일에 기자회견 같은 경우는 시장 분석 나오는 걸 보니까 좀 실망이다. 네, 이런 분석들도 좀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9월 24일 날 세계기관에서 네. 통합적인 경기 부양 계획을 꺼내들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정책 당국의 경기 부양에 대한 인식이 한층 고조된 것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국경절 연휴 전 9거래일 동안 상일종합 지수가 23.4%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죠. 네. 근데 금융시장 특히 주식시장의 움직임이 너무 빨랐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10월 8일 발표한 재정부양책이 시장 기대치에 미흡했다는 이유만으로 최근에 또 중국 증시가 급등했던 만큼 하락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연초 제시한 중국 경제 성장률 5% 목표치를 맞춰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경기 부양책을 연속적으로 꺼내들려고 하는 노력들을 좀 보여주고 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재정 부양책이 시장 기대치를 충족시키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차라리 이번 주 18일 날 이제 중국의 3분기 GDP 전망치가 지금 4.6% 정도 예측되고 있는데 2분기가 4.7이었기 때문에 이를 하회하는 수준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정책 당국 입장에서는 그동안 재정 지출에 상당히 소극적인 입장이었지만 3분기 GDP 결과를 확인하고 네. 나서는 적극적으로 좀 바뀔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시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2조 이하 규모의 뭐 특별 국채 발행 이런 부분들이 고려될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가장 이제 중국 경제나 증시를 놓고 봤을 때 우선적으로 보고 있는 거는 일단 연준이 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섰기 때문에 이제는 미국과 중국 간의 금리 차가 축소될 수 있다는 이 기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준율 인하, LPR 인하 같은 통화 정책들을 올해 4분기 중앙경제공약 회의 전까지는 계속 꺼내들 거를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중국 부동산 시장 이게 심리가 좋아지는데 그칠 여지도 있지만 일단은 지표들이 좀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중국 증시 역시 올해 4분기 연장되면 내년 1분기 때까지는 올라갈 상방 압력은 좀 많이 커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최근에 이제 중국 증시 급등 그리고 올해 4분기 연장되면 내년 네네. 1분기 때까지 중국 증시가 상승할 때 비중을 줄이는 기회로 좀 삼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국은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준진국 함정에 들어서 있고 가계 부채가 상당폭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부분들을 해결하지 않는다고 하면 네. 중국 증시가 미국 증시처럼 추세적으로 올라가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중국 증시가 올라올 때 비중을 줄이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강조해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글로벌 증시 투자 전략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는데 앞서서 이제 문 여시면서 2027년까지 대략적으로 네, 시장에 대한 예상을 말씀해 주셨고요. 일단 다음에 이제 모시기 전까지 뭐 한 달 내외가 되겠죠. 네, 기간 동안엔 우리는 어떤 투자 전략을 좀 세워보면 좋을까요? 사실 미국과 한국이 워낙에 좀 차별화되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구별해서 말씀해 주시면 더 네.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네. 10월 들어서도 불안 요인들은 많지만 네. 중요한 거는 경제 체력이 뒷받침되는 국가의 증시는 올라갈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증시가 미국.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 말까지는 미국 증시는 계속 올라가는 흐름을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디커플링, 그러니까 그나마 좀 미국 증시가 올라가기 때문에 하방이 좀 견고해지는 정도로
좀 기대감을 제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다음 달 초에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네. 대선 결과를 확인하고 나서는 누가 당선됐는지 여부를 떠나서 일단 변동성은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올해 이제 나무보다는 숲을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해드렸지만 올해 4분기가 또 미국 어떻게 보면 또 한국도 낙폭화대에 따른 또 접근할 수 있는 투자 환경이 될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경기 확장이 끝나는 그 구간을 염두에 둔다고 하면 또 좋은 또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짧게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변동성은 좀 제한적일까요? 과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번에 이란 뭐 헤즈볼라 네. 전면전을 앞두고 이란이 개입될 수 있다는 부분 보시면 이런 것들이 거론됐을 때 단적으로는 유가가 먼저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 하지만 이게 연속적으로 계속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시의 민감도는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이 중동 불확실성은 동일한 전철을 좀 밟아갈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동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할 이유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 유가 역시 급등한 만큼 조만간 다시 또 떨어질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유가는 수요가 상당히 부진해요. 미국과 수요 요인 때문에 중국 요인 때문에 그래서 수급 불균형을 바탕으로 유가는 다시금 좀 떨어질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중동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그냥 이례적인 성격으로 좀 해석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문남중 수석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